예, 지금 중국에서는 공산당 20자 당대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경제 투자 측면에서 포커스 맞춰서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는 진행 중이고요. 첫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설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좀 그려진 게 있습니까?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처음 그 정권을 잡았을 때가 2012년인데요. 네. 이 당시는 미국에 비해서 GDP 규모가 50%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그 미국의 한 8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샤오캉 사회를 목표로 했던 지난 그 100년간의 공산당 목표가 달성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과 경제 규모라든지 그리고 기술이나 문화, 군사력에서 대등한 현대화 강국을 추진할 것이니까 자신에게 모든 그 힘을 실어달라는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규제뿐만 아니라 관세 그리고 중국을 제한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나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포트리스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요새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격차 확대로 인해서 진위 계수가 0.5까지 올라왔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가 워낙 불안해지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부유를 4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라든지 사회 보장을 통해서 중국의 중산층 4억 명을 더 확대시키는 쪽에 노력을 경주한다고 합니다. 공동무유,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IT나 혁신 기업은 어렵겠거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함께 살자는 게 내부적인 문제, 소비나 특별히 젊은 층들 고용의 문제 이런 게 좀 심각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심각한 그 가난도 있지만 네. 고학력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박사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 단속원으로 취업할 정도로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16세부터 24세 공식 실업률 같은 경우는 19%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통계 수치를 잡을 때 농촌과 도시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25%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2033년까지는 현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중국이 1,096만 명의 대졸자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25%는 IT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 부유에 따라서 BAT로 불리는 디지털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까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상기 동안에는 이데올리적 가치를 집권 아젠다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점상과 관련된 규제를 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실업 문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장기간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면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의도, 시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예, 동의하세요? 네, 시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당대 이전에 7중 전회로부터 2개의 옹립이라든지 2개의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영구 집권과 관련해서는 길을 걷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상무위원 수가 7명인데 모두 시 주석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없고요. 또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급의 인민영수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집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두가시를 내세워서 집권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적인 사회로 진입을 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후퇴하니까 중국 위험론은 앞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꺼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시 주석은 권좌에 있지만 사실 리커창 총리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를 이을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놓고 시장의 관측들과 전망이 많더군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그 총리로 후보로 유망한 사람은 현재 왕양 정엽 주석이 있고요. 네. 후추나 부총리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계열에 있는 사람 딩쉔샹이라고 해서 중앙 서기처 주임도 있고요. 천민호 충칭 서기 그리고 리창 상하이 그 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의 권한이 많이 약화됐고요. 금융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거시 경제 운영과 관련된 정책 이 외에도 미국과의 무역과 관련돼서 부총리가 실세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유력한 부총리 후임자가 중요한데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그 허리평 주임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합니다. 허리평 주임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집권 철학인 공동부유죠. 함께 다 같이 잘 살자는 운동 그리고 인민경제론을 현재 부각시키면서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영기업을 포함해서 국가의 모든 재산은 인민의 소속이고 자주발전, 애국주의를 근간을 둔 소위 말해서 이상사회인 노자의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시 주석의 앞으로 10년간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정책이 자양자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시장 개혁파들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장 개혁이 후퇴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사회 전체 발전을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곧 마오쩌둥식의 계획 경제로 회귀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이대, 부이대, 그리고 관이대들, 2세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퇴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층의 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시 주석의 독주 체제이지만 또 타 권력을 함께하는 측을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 후보들은 공청단 출신들이 갖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총리 쪽은 자신의 또 측근을 임명하고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쪽으로 얘기를 가겠는데요. 코로나 사실은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봉쇄 정책에 이제 좀 코로나 정책에 제로 코로나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하는데 다시 상해 봉쇄된다는 얘기도 있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쉽게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과 5월이 가장 코로나가 심했을 당시였는데요. 그 당시는 74개 도시에서 3억 1천만 명이 경제활동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감염력뿐만 아니라 치명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하고는 있지만 집권층에서는 여전히 감염 억제가 시 주석의 상기 임기의 주요 치적이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백신 외교뿐만 아니라 인류 운명 공동체를 주장을 했던 치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와서 시가 시 주석을 직접 겨냥을 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퇴진뿐만 아니라 처단까지 요구하는 그 프랭카드들이 많이 나부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불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은 어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건강 웹에서 빨간색 등급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무더기로 현재 빨간색 등급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제약하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데 아주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분간 내년 전인대까지라도 계속 지금보다도 더 강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올해 중국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가 5.5%인데요. 상반기에 나온 성적으로 보면 5.5%는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IMF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 실속하는 경제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3.2%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4% 중반을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가지고 1조 위엔의 그 인프라 투자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현재 은행에서 대출이 늘지 않고 있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위엔화 공급을 계속 늘리더라도 민영 기업들이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제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공동 부유에 따라서 IT 기업들이 투자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중국 함정이라든지 재고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인민 경제론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 경제는 좀 우울한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이미 올랐었는데 넉 달 연속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군요. 그 원인과 함께 수출 다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통계를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대수출이 한 20% 정도 급감을 하고 있는 이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작년부터는 노동 인구까지 줄고 있습니다. 자산 거품도 있고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유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정책을 현재 180도 바꾸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00억 달러 수출 목표인데 이는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 온라인 매장으로 모든 전략들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의 초기술 격차 전략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매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앤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